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개념을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을이갑에게요 1억을 빌려주면서 갑소유 A 부동산에다가 담보를 설정하는데, 만약에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담보 목적으로 이전해 줬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랬죠? 양도담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이게 뭐였죠? 매도담보였죠. 그죠? 그러면 가등기 담보는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을이갑에게요 1억을 빌려주면서 12월 31일 날 돈을 갚기로 했어요. 그 계약을 이렇게 한 거죠. 12월 31일까지 돈을 갚아라. 네가 만약 12월 31일 날 돈을 못 갚는다면 그때는 A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다오 라고 조건부로 계약할 수가 있고요. 변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불확실하니까 뭐죠? 조건이고, 조건부 권리가 부동산에 대한 권리면 뭐 할 수 있죠? 가등기 할 수 있는데, 이때 이 가등기는 담보 목적이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가등기 담보가 되는 거예요. 차이점 아시겠죠? 그래서 돈을 빌릴 때 미리 등기해 두는 거는 뭐죠? 양도담보, 매도담보. 돈을 빌릴 때는 등기 안 하고요. 못 갚으면, 안 갚으면 그때 비로소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하는 것은 뭐예요? 가등기 담보. 그래서 둘 다, 셋 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는 같은데 소유권을 이전하는 시기가 다르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의해 가지고 가등기 담보,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등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기억하면 문제를 못 풀죠. 그죠? 뭔 소린가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갚으면 소유권을 넘겨주기라고 하고 가등기한 게 뭐죠? 가등기 담보 이렇게 되는 거고, 양도담보는 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 이게 맞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시점이 뭐죠? 다르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요, 그죠? 이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저당권이다라는 거 머릿속에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양도담보, 매도담보, 가등기 담보는요 저당권으로 취급해요. 저당권하고 똑같아요. 어느 정도 똑같냐면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양도담보나 매도담보, 가등기 담보에 대해서 지문이 나왔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저당권으로 바꿔서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양도담보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다. 모르겠다. 그럼 뭐로 바꿔요? 저당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다. 그럼 뭐예요? X. 가등기 담보권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저당권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X. 아주 쉬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는 뭐하고요? 저당권하고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기 때문에 문제를 푸실 때 뭐로 바꿔서요? 저당권으로 바꿔서 이해합니다. 그죠? 그러면 일반 저당권과 뭐가 다르냐? 혹이 하나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원래 저당권인데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을 할 수도 있는 특수한 저당권이 양도담보, 매도담보, 가등기 담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요 노란색 부분은 뭐예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고 요 부분은 뭐예요?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부분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개념은 저당권인데 어떤 저당권이라고요?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을 할 수도 있는 특수한 저당권이다. 이렇게 이해되고 바뀌는 게 없게 뭐가요? 하나가 뭐가 돼요? 추가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문제 풀 때 어려움이 없습니다. 연습을 좀 해볼게요. 사례도 고정적이기 때문에 사례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지금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가등기 담보를 설정했다고 생각해 보죠. 등기부가 갑구와 을구로 나뉘죠. 그죠? 그러면 양도담보, 매도담보, 가등기담보는 갑구의 기재가 돼야 돼요? 을구의 기재가 돼야 돼요? 갑구죠. 왜냐하면 다 뭐예요? 소유권 이전,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 보자고요. 현재 1번에서 갑구에 1번에서 갑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고요. 2번에서 을 앞으로 가등기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을구를 봤더니 을구에 1번 해가지고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2번에서 정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 사례가 보통 시험에 나오게 되는데, 자, 정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이랬을 때 이 가등기 담보는 소멸해요, 안 해요? 소멸해요, 안 해요? 그럼 다시 한번. 가등기 담보가 나오는데 모르겠으면 뭐로 바꾸라고요? 저당권. 경매 신청하면 저당권이 소멸해요, 안 해요? 소멸하잖아요. 그죠? 따라서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병도, 정도, 을도 다 뭐가 돼요? 소멸되는 거예요. 얘는 뭐라고요? 저당권. 이해되시죠? 자, 소멸됐고 가등기 담보도 저당권이니까 우선 변제권이 있죠? 등기된 순서에 따라서 뭐가요? 배당 순위가 결정되겠죠? 이때 여기서 이제 여러분 공시법 시간 이게 배웠죠? 동구, 같은 구면 순위 번호에 따라서 우열을 정하고, 별구, 구가 다르면 뭐죠? 접수 번호 가지고 우열을 정한대. 배우셨죠? 그죠? 구가 다르죠? 이 순위 번호 가지고는 우열을 따질 수가 없어요. 뭐까지 봐야 돼요? 접수 번호까지 봐야 되는 거죠. 접수 번호를 봤더니 병이 1순위고 을이 2순위고 정이 만약에 3순위라면 병을 정의 순서로서 뭘 받습니까? 배당을 받고요. 이때 가등기 담보는 뭐로 취급하는 거죠? 저당권으로 취급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교재 보시면 2번에서 적용해서 의의가 나오고 하단에 보시면 성립 요건 해가지고 나와 있고 넘겨보시면 목적물까지 나와요.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또 교재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적용 범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가등기 담보법이 어디에 적용되느냐 이 문제인데 간단히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가등기 담보법이 만든 이유가 있어요. 이 법이 만들 당시에는 사채업자들이 이러한 비전형 담보 등을 이용해 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것이 큰 사회 문제였어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가등기 담보법이고요. 따라서 이 가등기 담보법의 규율 대상은 사채업자예요. 근데 사채업자라고 법에다가 쓸 수가 없잖아요. 사채업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돈 빌려주는 사람이고, 돈 빌려주는 계약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소비대차라고 하죠. 따라서 첫째,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만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죠. 따라서 매매대금 채권, 뭐 임금 채권, 공사대금 채권, 뭐 임차 보증금 채권, 이런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된 경우에는 가담법이 뭐 되지 않습니까?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사채업자를 대상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법 제목은 가등기 담보법이지만 양도담보, 매도담보에도 적용이 돼요. 다시 말하면 양도담보, 매도담보, 가등기 담보에도 적용이 되고요. 세 번째가 중요한데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액보다 더 커야 돼요. 초과돼야 돼요. 자, 왜 이렇게 규정하고 있냐면 가등기 담보법은 사채업자들의 폭리를 막기 위한 법이었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는데 A 건물이 예를 들어서 9천만 원짜리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 갑이 돈을 안 갚는다는 이유로 을이 이 건물을 가져가더라도 폭리가 아니죠. 그잖아요. 이게 폭리가 되려면 뭐가 더 비싸야 돼요? 채권액보다 목적물의 가액이 더 비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담법은 채권액보다 목적물의 가액이 초과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A가 1억 5천짜리다. 이런 경우에만 가담법을 뭐하고 있어요?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절에서 조담보권, 담보권의 성립과 소멸해가지고 1. 가등기 담보에 성립해서 복잡하게 나오는데 이거 읽어보지 마세요. 그죠? 아무 의미 없고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2번 가등기 담보권에 실행해가지고 1. 공적 실행으로 경매에 의한 실행, 2. 사적 실행으로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 그죠? 왜요? 얘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저당권이니까 저당권자로서 뭐 할 수 있어요? 경매할 수도 있고 혹이 하나 붙었다 그랬죠?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을 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를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3번 처분 청산이 인정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 넘겨보시면 귀속 청산 절차 해가지고 내용이 뭐죠?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자, 이거를요,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12월 31일까지는 기다리겠다고 했죠? 따라서 을은 12월 31일까지 변제기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12월 31일까지 기다렸는데 요 그지 같은 갑이 돈을 안 갚아요. 변제하지 않는다면 을이 갑한테 연락하겠죠. 계약대로 내가 이 건물 갖겠다. 그죠? 이게 뭐죠? 실행 통지죠. 변제기 후에 실행 통지를 합니다. 자, 통지를 하는데 바로 먹을 수는 없어요. 2달 동안 기다려줘야 되는데 요 2달 기간을 뭐라 그러냐면 청산기간이라고 해요. 2달 동안 기다렸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실행해야죠. 청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근데 유의하실 것은 청산금을 지급할 때 가등기 담보권자는 반드시 본등기할 수 있는 서류를 교부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가등기 담보권자는 아직 소유권이 없죠. 소유권에 관한 뭘 해야죠? 본등기를 해야지 비로소 소유권을 갖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청산금만 주고 요거 안 받으면 등기도 못하고 손해보잖아요. 따라서 청산금의 지급과 본등기 서류를 교부하는 것은 뭐죠? 동시행관계. 따라서 등기 서류 안 주면 청산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고 청산금 안 주면 등기 서류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죠? 거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앞으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모든 절차가 다 끝나게 됩니다. 일단 가등기 담보법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수평조를 기억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먼저 큰 틀, 변제기가 지난 후에 실행 통지하고 2달 기다렸다가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를 한다. 이걸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사법시험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민법이기 때문에 기본 틀이 중요한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아까 교재 나왔던 거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으로서 귀속 청산은 가능하지만 처분 청산은 안 된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적어드린 요 내용은 강행 규정이에요.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가 없어요. 특히 뭐가 바뀌면 안 되냐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처분 청산은 제3자에게 팔아먹고 채권자 채무자가 돈으로 나눠 갖는 거거든요. 처분 청산하게 되면
3번과 2번이 뭐죠? 뒤바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3자에게 팔고 등기를 해줘야 뭘 가져요? 매매대금을 받고 그래야 뭘 가져요? 청산금을 받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가담법이 먼저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한다는 말은 뭐가 안 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처분청산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에 처분청산은 안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없지만 해석상 청산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돼요? 본등기를 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가담법은 귀속청산 방식만 인정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사례 보시는데 실행 통지를 할 때요. 뭘 통지하냐면 청산금이 얼마인지를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청산금을 계산해야 될 텐데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요. 목적물의 가액에서 자신이 받을 채권액과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채권액을 합산해서 공제해야 청산금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가등기 담보가 실행이 되면 가등기 담보보다 선순위인 권리는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가등기 담보보다 후순위 권리는 무조건 뭐가 되냐면 소멸이 됩니다. 그럼 보자고요. 자, 지금 을이 받아야 될 돈이 얼마예요? 1억이고 예를 들어서 병이 받아야 될 돈이 2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정이 받아야 될 돈이 5천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면 병저당권은 소멸되지 않아요. 왜요? 1, 2, 3이니까. 그럼 결국은 2천만 원을 누가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을이 갚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병저당권 등기는 남아있기 때문에 병이 돈을 못 받으면 뭐 하겠어요? 경매해버리겠죠? 그럼 소유권 취득해봤자 의미 없잖아요. 따라서 얘한테 을은 뭐죠? 2천만 원을 갚아야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자기가 받을 돈 1억에다가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돈 2천만 원을 합산해가지고 얼마가 돼요? 1억 2천이니까 이 경우에는 청산금이 얼마가 돼요? 3천만 원이 되는 거죠. 물론 정이 얼마 받을지에 대해서는 뭐예요? 신경 쓸 필요 없죠. 왜요? 어차피 얘는 뭐가 될 거예요? 소멸될 권리니까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걸 계산하려면 또 목적물에 대해서 가치를 감정평가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이제 청산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이 부동산학 기론 시간에 감정평가 배우시죠? 요거는 여기에 적용되지 않아요. 우리 판례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객관적인 방법일 필요는 없고요. 주관적이고 임의적인 방법도 유효하고 가능하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어렵게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부동산 사무실 전화해가지고 요새 얼마예요? 1억 5천이요? 그럼 1억 5천인 거예요. 또 특히 그냥 지가 말한 금액이 실제 가치보다 작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관적, 임의적으로 평가하더라도 상관없다는 게 우리 가담법의 태도예요.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런 실행 통지를 누구한테 하느냐? 채무자에게 합니다. 또 물상보증인이 있다면 물상보증인에게 하고요. 제3취득자가 있다면 제3취득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되겠죠. 이건 뭐 당연한 거고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요 채무자 등에게 통지했다는 사실을 또다시 누구한테 통지해줘야 되냐면 후순위 권리자. 여기서는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반드시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권리는 당연히 뭐가 돼요? 소멸되죠. 따라서 그냥 지들끼리 해가지고 돈을 나눠 갖고 끝내버리면 얘는 한 푼도 돈도 받지 못하고 저당권만 어떻게 해요?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내가 이것을 실행해서 권리를 갖겠다라고 뭘 해야 돼요? 실행 통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통지를 받았어요. 얼마요? 3천만 원. 얘는 얼마 받아야 돼요? 5천만 원. 그러면 정의 입장에서 돈이 부족하죠. 이럴 때 돈 더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민법은 액수, 청산금의 금액 가지고는 다툴 수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부당한데도 그냥 무조건 받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만약에 금액이 마음에 안 든다면 2개월이라는 청산기간 내라면 경매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유의하실 것은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경매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가등기 담보는 양도담보, 매도담보 마찬가지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것을 채권자가 알아서 해야 돼요. 일반 저당권은 경매를 신청하면 채권자는 뭐만 하면 돼요? 신청만 하면 법원이 알아서 경매해주고 배당도 알아서 해주잖아요. 근데 이 가등기 담보는 권리 취득기한 실행을 할 때는 이러한 절차를 다 누가요? 채권자가 실행 통지하고 2달 기다렸다가 청산금 주고 이걸 다 알아서 해야 되거든요. 이거 굉장히 뭐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가치 평가할 때 그냥 임의적으로 평가를 해놓은 거예요. 만약에 금액이 안 들면 뭐 하라고요? 경매를 청구하라고요. 경매 청구가 있으면 이제 누가 나서서요? 국가가 나서서 법원이 나눠서 그 돈을 어떻게 해요? 나눠주겠다. 이런 취지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또 금액이 마음에 안 들면 싸우지 말란 얘기예요. 싸워봤자 해결 안 되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뭐라고요? 경매로 청구하라고요. 그러면 국가가 법원이 나서 알아서 뭐죠? 돈을 나눠주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여기까지가 뭐죠? 전부입니다. 그래서 교재가 아마 이런 내용이 우측에 상단까지 나와 있을 거고요. 한 가지 제가 추가할 것은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양도담보, 매도담보죠. 무슨 말 아시겠죠? 양도담보나 매도담보는 이미 자기 앞으로 뭐가 돼 있어요? 등기되어 있죠. 그죠? 따라서 뭐 할 필요 없습니까? 본등기할 필요가 없다. 그잖아요. 그러면 양도담보, 매도담보 채권자는 언제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청산금을 지급하는 순간 소유권을 갖는다. 이거 하나만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가등기 담보권에 소멸해가지고 1, 2, 3, 4에서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우리는 뭐만요? 2번을 보는데 2번은 좀 자세히 봐야 돼요.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마지막입니다. 변제하고 말소 청구죠. 언제까지 돈을 갚아야 안 뺏기느냐? 언제까지 돈을 갚아야 가등기 담보나 양도 담보, 매도 담보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느냐? 요건데 원칙입니다. 원칙. 청산금 지급 전까지죠. 다시 말하면 언제까지 돈을 갚으면 돼요? 청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갚으면 돼요. 갚았다면 가등기 담보나 양도 담보나 매도 담보를 어떻게 해요? 말소해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죠. 청산금이 없는 경우죠. 지금 이것도 청산금 없죠? 지금 청산금이 얼마예요? 3천만 원. 갑이 가져갑니까? 정이 가져가겠죠? 그잖아요, 지금. 얘는 지금 얼마예요? 5천 받았는데 3천밖에 안 남았잖아요. 얘가 다 가져갈 테니까 솔직히 갑은 뭐예요? 받을 돈 하나도 없어요. 청산금이 없는 거죠. 이렇게 청산금이 없는 경우 대단히 많아요. 그러면 이때는 언제까지 돈을 갚아야 되느냐? 첫째, 가등기 담보인 경우에는 본등기
전까지 갚아야 되고요. 양도담보나 매도담보의 경우에는 청산기간 만료 전까지 갚아야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청산금이 없어요.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어떻게 하면 소유권을 가져요? 본등기. 따라서 본등기 전까지 갚아야 되겠죠. 청산금이 없어요. 그러면 양도담보나 매도담보권자는 언제 소유권을 가져요? 청산기간 만료 시 소유권을 갖겠죠. 그죠? 양도담보, 매도담보는 이미 자기 앞으로 뭐가 돼 있다고요? 본등기가 돼 있잖아요. 따라서 청산금이 없으면 언제까지요? 양도담보, 매도담보는 청산기간 만료 전까지 돈을 갚아야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만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됐거나 또 아니면 선의의 제3자가 이미 권리를 취득한 상태라면 변제하고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다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 했고요. 그럼 가등기 담보법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아시겠죠?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뭐죠? 개념 확실히 이해하시고 두 번째는 뭐죠? 얘는 뭐예요? 저당권이다 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적용 범위 반드시 지문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실행에서 복잡한 것 같지만 먼저 뭘요? 뼈대를 먼저 기억하시고 두 가지의 살만 붙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언제까지 돈을 갚아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으로서 뭐가 나오냐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방지에 관한 법률이 나옵니다. 아니구나. 뒤에 또 집합권법도 있네. 이거 오늘 다 못하겠네. 일단 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김영삼 대통령이 만든 법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뭘 하셨냐면 금융실명제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렇죠? 금융실명제를 하면서 무엇도 했냐면 부동산 실명제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남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하고 있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 법이 뭐예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에요. 따라서 뭐 투기 방지가 아니라 투기하고 상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장 주된 뭐예요? 부동산 실명제에 관한 법입니다. 부동산 실명제. 자, 그래서 법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해요. 간단하고 내용은 또 많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동산 실명법에서 총 4개의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몇 개? 두 개의 문제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양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두 문제를 내다 보니까 좀 중복 출제되는 경우가 있고요. 까다로워요. 사례 문제를 내요. 이 부동산 실명법은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재는 아닌데. 그래서 이게 지금 마지막 79번, 80번 이게. 그럼 어떤 상태예요? 5분 남았습니다. 이 상태죠. 그죠? 막 79번쯤 오면 어떻게 감독관이 자 10분 남았습니다. 답안지 정리하세요. 막 이런 상태. 그러니까 막 심장이 뭐죠? 후딱후딱 뛰고 있는데 딱 봤더니 막 갑이 어떻고 을이 어떻고 막 병이 어떻고 막 이렇게 나오면 그냥 허둥허둥 대다가 풀지도 못하고 끝내는 경향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례로 공부하자고, 사례로. 그래서 뭐냐면은 푸는 방법은 어차피 갑을병정은 공부하는 것과 똑같이 나올 거예요. 이 갑을병정은 순서가 똑같다고요. 왜냐하면 이건 뭐죠? 습관이기 때문에. 내는 사람도 이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이렇게 낼 거고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사례가 나오면 그거를 막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죠? 무슨 명예신탁에 관한 사례다 하는 것만 캐치를 하시고 바로 뭐예요? 지문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사례를 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문제를 뭐죠? 풀 수 있는 부분이다. 사례는 몇 가지를 정리하면 되냐면요. 4가지 사례만 정리하면 돼요. 4가지. 일단 법 내용은 간단합니다.
부동산 실명법은 명의신탁, 이름을 빌리는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은 무효고요. 또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이하여 이루어진 등기, 물권 변동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이 명의신탁이 계약 명의신탁이고요.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에 대해서 선이면 물권 변동, 등기는 뭐죠?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 명의신탁이 항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부부간, 종중재산, 종교단체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 포탈 등의 불법한 목적이 없으면 명의신탁은 뭐가 돼요? 허용이 됩니다. 교재도 아주 잘 정리되어 있어요. 솔직히. 교재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먼저 제가 설명드리는 사례를 머리에 뭐죠? 숙지하시고 교재 나오는 것도 어떻게 해요? 꼼꼼히 좀 한 번씩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자, 네 가지 사례를 보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 뭐냐면 이자간 명의신탁 내지는 양자간 명의신탁이고요. 명의신탁 중에 가장 뭐죠? 기본적인 거죠. 일단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갑자기 청와대에서 전화 왔어요. 장관 한번 해보래요. 그럼 이제 기쁘기보다는 걱정이 앞서죠. 청문회. 괜히 나갔다가 무슨 안동에 땅이 5만 평이 있는데 10만 평이 있는데 이딴 소리 나오면 어떻게 해요? 대장관도 안 되고 완전히 뭐죠? 인간 말종되잖아요. 그죠? 아들이 어땠니, 딸이 어땠니, 그죠? 완전히 뭐죠? 개털림이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갑자기, 맞아. 나 안동에 땅 있지. 그거 어떡하지?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친구들한테 잽싸게 전화하는 거예요. 친구야, 네 이름 좀 빌리다오. 이게 뭐죠? 명의신탁 약정인 거죠. 이렇게 이름을 빌리로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요 갑을 우리가 명의신탁자라고 하고요. 을을 우리가 뭐죠? 명의수탁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청문회 나오는 분들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밝혀지는 건 뭐예요? 숨기다 못 숨긴 거.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뭐죠? 빙산의 일각이죠. 그래서 실제로 뭐예요? 그잖아요. 빙산이 있으면 위에 보이는 건 뭐죠? 직권에만 하고 밑에 있는 건 뭐죠? 어마하게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청문회 때 나오는 것도 뭐죠? 요거만 나오는 것. 더 큰 부분이 뭐죠? 숨겨져 있겠죠. 그죠? 근데 아무튼 보면은 참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자 이겁니다.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은 무효죠. 또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입니다. 을의 등기가 무효네요. 따라서 갑에게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청문회 나갔는데 그지같이 못했어요. 못되고 나서 어떻게 아이씨 땅이나 돌려받아야 돼. 을한테 전화했더니 을이 뭘 자식아 내 거 전화라고 우겨요. 이랬을 때 갑 스스로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면서 을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그죠? 있다. 자, 우리가 명의신탁하는 경우는 언제예요? 세금 안 내려고 하죠. 돈 안 갚으려고 하죠. 아니면 지금처럼 비자금이나 이런 범죄자금을 숨기려고 하죠.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다음 주에 하겠지만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 하잖아요? 반사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행복귀 위반이어서 무효이지 반사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법 원인고거가 아니에요. 따라서 갑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때 병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이것도 다음 주 하겠죠.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제 을과 병 간의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뭘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까지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숙지하시면 됩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이제 2자간 명의신탁의 세 번째는 뭐죠? 3자간 명의신탁 또는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에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대금도 다 지급하고 이전 등기 받으려는 찰나에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다행이다 해가지고 뭐죠? 을을 만나서 야 나 이번에 청문회 나가야 되니까 네 이름 좀 빌려줘 해가지고 을과 만나서 명신탁 약정을 하고 요 매도인에서 명의수탁자로 직접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3명이 했다 그래서 뭐죠? 3자간 명의신탁. 갑을 통해서 등기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등기가 됐다 그래서 뭐죠?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고요. 시험에 거의 100% 나오는 사례죠. 일단 내용은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예요. 따라서 소유권은 아직도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있는 겁니다. 그죠? 병에서 을로 넘어온 등기가 뭐죠? 무효니까. 아직도 누구 거죠? 병 거죠. 따라 병은 자신이 소유권자란 이유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뭐죠? 가능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갑이 을한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 없다. 왜냐하면 갑과 을 간의 약정이 무효잖아요. 갑과 을 간에는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을이 내 거다 안 준다라고 할 때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유의한 것이 하나 있어요. 요 매매 계약은 유효하죠. 그죠? 따라서 갑은 소유권 없지만 매매 계약에 기한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은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갑은 이 채권을 근거로 해서 병의 소유권을 뭐 할 수는 있어요? 대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끝이에요. 그럼 결국 갑은 어떻게 해요?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요구할 수는 없고요. 병을 대위해서 말소시킨 후 이전 등기 받아야 비로소 뭘 갖게 되죠? 소유권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네 번, 왜, 3은 2죠? 그죠? 2, 그죠? 이게 불편하셨죠? 그죠? 말씀을 하셔야지, 그죠? 3입니다, 3. 자, 3번에서 이제 뭐죠? 계약 명의신탁. 자, 갑이 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사고 싶어요. 살려고 망설이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청와대에서 전화 왔어요. 나설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을한테 연락해서 야, 네 이름 좀 빌리자라고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야, 내가 다음 주에 청문회 가야 되니까 내가 돈 줄 테니까 네가 좀 사 해가지고 매매 대금을 주면서 위임을 했어요. 그래서 을 스스로가 매도인인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의 병에서 을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명의 수탁자인 을이 뭐까지 하고 있죠? 계약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계약 명의 신탁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갑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예요. 또 요 등기도 무효인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3자간 명의신탁처럼 아직도 매도인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는 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다는 거죠. 계약 명의신탁이고 매도인이 뭐예요? 선이면 등기는 뭐예요? 유효하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병이 갑을 사이에 명의신탁 사실에 대해 선이 몰랐다면 요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기 때문에 을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누구 거죠? 을 거죠. 따라서 갑은 을에게 소유권 자체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을 거니까. 다만 갑이 을에게 부탁하면서 뭘 줬죠? 돈 줬죠? 돈은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서 뭘 받을 수 있습니까?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세 가지 했죠. 그죠? 좀 복잡해졌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키가 있어요. 제가 지금 빨간색 쓰고 있는 부분이 있죠? 누가 소유자인지. 이게 명의신탁의 종류에 따라 다 소유자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키냐면 왜 이 인간이 소유자인지 이해하는 게 키예요. 그래서 2자간 명의신탁은 갑의 소유고 3자간 명의신탁은 병의 소유고 계약 명의신탁은 누가요? 을의 소유다. 요게 왜 그런지만 이해하시면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쭈르륵 따라와요. 그래서 먼저 집에 가셔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림을 그려보면서 왜 이놈이 뭐죠? 소유자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아 그래서 이 인간이 소유자구나라고 느낌만 받으시면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네 가지 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유효한 명의신탁. 시험을 잘 내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효한 명의신탁. 저번들은 제가 안 했죠. 그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을과 만나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갑과 을이 부부면 명의신탁이 뭐죠?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부부, 종중, 종교 자체에 대해서는 세금 포탈 등의 불법한 목적이 없으면 명의신탁을 뭐하고 있어요? 허용하고 있어요. 첫째, 왜 허용할까요? 부부에 대해서 허용하는 이유는요. 국회의원들이 대부분이 남자라서 그래. 보세요. 이거 보세요. 자, 여기서 보세요. 자, 보시면 아까 을 앞에 등기에 넣는데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의문이 안 생기나요? 아니 뭔가를 뭐 금지한다고 했는데 얘 피해 안 보잖아요. 그죠?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벌금과 과징금이 어마어마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최고 한 5억까지 붙어요. 벌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요 땅이 한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정도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명의신탁을 단속하지는 않아요. 근데 언제 걸리냐면 요놈이 삐딱선 탔을 때 법원에다가 명의신탁이니까 돌려주세요라고 소송을 제기하면 돌려받을 수는 있지만 요 가백에 뭐예요? 벌금, 과징금이 최대 얼마까지요? 5억까지 붙어버려요.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게 의미가 없죠. 그잖아요. 어차피 3억짜리 돌려받아봤자 그만큼 더 뭐죠? 돈이 나가니까. 그래서 결국은 명의신탁은 하시면 안 돼요. 하면은 얘가 착해서 돌려주면 고맙지만 안 돌려주면 실제로는 돌려받는 게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러면 이해되시죠? 을이 와이프예요. 와이프네. 와이프 이름으로 뭐죠? 아파트 등기해놨어요. 근데 이 아줌마 갑자기 빨간색 유유를 지나고 밤늦게 들어오고 뭐죠? 뭐 각방 쓰자 그러고 뭐 냄새 난다 그러고 막 이러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래서 갑이 어떻게 해요? 야 그거 돌려줘.
그랬는데 돌려받지 못한다면 남자인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피곤하겠죠. 그래서 뭐냐? 부부는 빼놨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빼놨다는 말은 이제는 떳떳하게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면서 와이프한테 어떻게 돌려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남편분이 이번에 아파트 사는 거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 그럴 때 고마워하지 마시고 A4용지 꺼내 가셔가지고 자 증여계약서 써라고 받으셔야 돼. 왜냐면 나중에 수틀리면 명의신탁한 거라고 주장하면서 돌려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왜 종중 종교단체는 명의신탁 허용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공시법 시간에 등기 당사자 능력 공부하시면서 법인 아닌 사람도 등기 당사자 능력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종중재산 법인 아닌 사람들은 누구 이름으로 등기해야 돼요? 종중 이름으로. 그죠? 그잖아요. 등기가 있는. 종교대 교회도 뭐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등기해야 되잖아요. 이거 안 해. 자꾸 종중재산을 자꾸 누구 이름으로? 대표 이름으로 등기하거든요. 교회 재산을 목사님을 등기하거든요. 그럼 그거 명의신탁이에요. 그잖아요. 그럼 명의신탁으로 벌금 5억 때려봐. 김혜기 씨 종신에 막 난리가 나고, 그죠? 세종교회 난리가 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뼛속 깊은 관행 때문에 종중재산이나 종교단체는 자꾸 뭐예요? 명의신탁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처벌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부분을 유효하죠, 그죠? 그러면 갑을 간의 명의신탁 유효하고요. 을 앞에 이루어진 등기가 뭐죠? 유효합니다. 누구 건지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갑이 진짜 준 게 아니라 이름만 빌린 거니까 을 게 아니라 누구 거죠? 갑 거. 이런 논리가 생기고요. 을의 등기가 유효하다는 말은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왔으니까 을의 소유다라는 논리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유효한 명의신탁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대내적 관계와 대외적 관계를 나눕니다. 대내적으로는 진짜 준 게 아니라 뭐만요? 이름만 빌린 거니까 갑에게 아직도 뭐가요?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봐요. 그렇지만 을 앞에 이루어진 등기가 유효하다는 말은 대외적으로는 제3자에 대해서는 을에게 소유권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유효한 명의신탁은 내부적으로 누구 거예요? 갑 거. 대외적으로 누구 거예요? 을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정이라는 사람이 침해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침해를 방해를 제거해 달라고 물권과 청구권을 갑이 행사해야 돼요? 을이 행사해야 돼요? 을. 왜요? 대외적으로는 갑게 아니라 뭐죠? 을 거니까요. 그죠? 또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여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등기를 해주면 이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겠죠. 왜요? 병에 대해서 누구 거예요? 을 거니까요. 그러면 갑은 어떻게 하느냐? 갑의 입장에서는 을이 자기 걸 팔아먹은 거죠. 왜 내부는 누구 거예요? 갑 거잖아요. 이때는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는 을 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갑 거니까요. 그래서 유효한 명의신탁은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준 게 아니라 이름만 빌린 거니까 뭐죠? 갑 거고요. 대외적으로 뭐죠? 명의수탁자인 을 거다. 이게 뭐죠? 결론입니다. 그죠? 교재 잠깐 보시면은 254페이지 하단에 대내적 관계, 대외적 관계 해가지고 제정 이전에 판례 이론이 나와 있죠. 그죠? 근데 나는 아니 이게 누가 만든 법이라고요? 김영삼 대통령이. 제정된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뭔 제정 이전의 거를 넣어놨는지 잘 모르겠고. 그죠? 그럼 이건 뭐예요? 유효한 명의신탁이죠. 그죠? 부부, 종종, 종교단체가 난 유효한 명의신탁은 대내적 관계와 뭐죠? 대외적으로 나뉜다. 이 생각까지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우측에 양도담보 명의신탁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이건 뭐죠? 명의신탁 아니고, 하단에 2번에서 종래해가지고 나오는 판례 볼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명의신탁 금지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일단 무효다란 말이 나오고 하단에 보시면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에 대한 뭐가 나와요? 특례에서 또다시 뭐가 나와요? 유효한 명의신탁. 대내적으로 뭐죠? 신탁자고, 대외적으로 뭐죠? 수탁자고이고. 그다음 우측 하단에 보시면 유형에 따른 구체적 명의신탁 해가지고 이자간 명의신탁 넘기시면 뭐가 나와요? 삼정한 명의신탁. 그 다음에 계약 명의신탁이 나오고, 우리 교재도 어떻게 설명되어 있어요? 사례로 설명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뭐죠? 사례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집합 건물 및 소유액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할 줄 알았더니 못했네, 그죠?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